우리 엄마 병원에서 의사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별점을 매기고 리뷰를 쓰고 순위까지 정하고 계셨어요. 73세 우리 엄마가요. 3개월 동안 27개 병원 39명의 의사를. 처음엔 어디가 아프신가 싶었죠.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혈압도 혈당도 다 괜찮으셨어요. 그럼 왜요? 왜 매일 아침 병원에 가시는 걸까요? 병원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개월에 27개 병원이라니. 그리고 알게 됐어요. 엄마는 병원마다 별점을 매기고 있었다는 걸. 의사 친절도, 대기시간, 진료실 동선, 심지어 커피 맛까지 스마트폰에 꼼꼼하게 기록하고 계셨어요. 마치 배달 음식 평가하듯이요. 73세 우리 엄마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머니도 이러신가요? 아픈 데도 없는데 병원만 가시나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보실 수 있어요. 박옥자 여사 73세.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식사를 합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을 봅니다. 그리고 오전 10시가 되면 외출 준비를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병원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 아픈 데가 없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건강검진 결과 또래 대비 상위 20%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 병원에 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병원을 평가하러 갑니다. 손에는 스마트폰. 앱 이름은 병원평가왕. 그녀는 이 앱에 별점을 매깁니다. 의사 친절도, 대기시간, 진료실 동선, 커피 맛까지 모든 것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73세 할머니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사실은 말이죠. 이 할머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박옥자 여사는 대기업 회계팀 차장이었습니다. 숫자에 강했습니다. 분석에 능했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녀를 무서워했습니다. 예산안을 들고 오면 5분 만에 허점을 찾아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하면 10분 만에 오류를 지적했으니까요. 신입사원들은 그녀 앞에서 발표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박 차장님 앞에서 통과되면 사장님도 문제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유능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면 안도했습니다. 그녀가 펜을 들면 긴장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위치였습니다. 그녀의 가치였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확히 63세 생일날이었습니다.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30년 근속.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사도 직급도 부하 직원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딸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통화는 늘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엄마 잘 지내? 나 바빠서. 다음에 또 전화할게. 손주는 없습니다. 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자랑만 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다들 손주 사진을 보여줍니다. 우리 손주 봐, 영어 유치원 다녀. 피아노도 배워. 그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도 안 갑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혼자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병원 평가를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서입니다. 의사라도 만나서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설령 그게 일방적인 비판이라 할지라도요. 어느 날 박옥자 여사는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자판기 위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목에 두면 이용률이 20%는 오를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커피 자판기 위치 비효율. 동선 개선 필요. 예상 개선율 20%.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커피 맛있죠? 저 매일 한 잔씩 마셔요. 박옥자 여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병원은 환자 한 명당 평균 대기 시간이 42분이에요. 근데 진료는 5분밖에 안 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옆자리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박옥자 여사는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이 병원 5번 왔어요. 매번 시간 재봤어요. 평균값이에요. 옆자리 할머니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재세요? 박옥자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병원을 평가해야 하니까요.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죠. 박옥자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저 접수 데스크 직원 오늘만 벌써 3번 자리를 비웠어요. 10시 23분, 10시 47분, 11시 5분. 평균 공석 시간 8분. 그 사이에 환자 3명이 접수 못하고 기다렸어요.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요. 옆자리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세고 계세요? 아니,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박옥자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연히 세야죠. 별점 줄 때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느낌으로 평가하는 건 비전문가나 하는 짓이에요. 저는 30년간 회계 감사 일했어요. 데이터 없이 평가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옆자리 할머니는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의 타깃을 확인했습니다. 내과 김원장. 경력 20년. 환자 평점 4.8점. 너무 높은데? 이건 조작 가능성도 있어.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진료실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123번 박옥자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스마트폰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좋아, 시작이야.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진료 의자와 책상 거리 약 1.2m. 서류 정리 상태 보통. 손 소독제 위치 의자 왼쪽. 비효율적이네. 오른쪽이 낫지. 어머니,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김 원장이 물었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바로 공격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진료실 들어오시는 동선이 비효율적이더군요. 문에서 의자까지 7걸음. 5걸음이면 충분한데 왜 돌아서 오셨어요? 김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박옥자 여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직선으로 오면 되는데요. 굳이 책장 옆으로 돌아오셨잖아요. 1.5초 손해예요. 환자 100명이면 150초, 그러니까 2분 30초 낭비입니다. 김 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 초음파 기계요. 그만하시고 증상 말씀하시죠. 김 원장이 진료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 기계 언제 들여오셨어요? 5년 전이요. 그럼 감가상각 기간은 지났네요. 환자한테 검사비로 다 떠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2억짜리라던데 벌써 원금은 뽑으셨을 텐데. 김 원장은 난처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관련 분야에 종사하셨습니까? 의료기기 영업이라도? 박옥자 여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관심 있어서요. 회계 일했어요. 김 원장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혈압만 재고 약 처방만 했습니다. 진료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동선 비효율, 의료기기 가격 의심, 진료시간 부족, 별 3개, 재방문 의사 있음, 그리고 다음 타깃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박옥자 여사의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혼자 아침 식사.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이젠 혼자 먹습니다. 오전 10시 외출 준비. 거울을 봅니다. 화장을 합니다. 누굴 만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병원 가기. 대기실에서 사람들 관찰하기. 평가하기. 별점 매기기. 오후 3시 집에 돌아오기. 텔레비전을 켭니다. 홈쇼핑 채널입니다. 주문은 안 합니다. 그냥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을 뿐입니다. 혼자 저녁 먹기. 설거지하기. 텔레비전 보기.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오래 누워 있어도 잠은 안 옵니다. 천장만 봅니다. 내일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똑같이 시작하기. 이게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외롭지만 바빴습니다. 의미 없지만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지만 평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위안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3개월 동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는 건 완벽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이 원하는 건 별점 5개짜리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민수 박사였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3개월간 27곳의 병원을 다녔습니다. 39명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모두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별 5개를 준 의사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의사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너무 까다로워서일까요? 사실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찾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을요.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민수 박사. 동네에서 소문난 명예. 환자 평점 4.9점. 재방문율 92%. 의료사고 0건.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사를 평가하겠다고요.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요. 아니면 이 평점이 조작인지 밝혀내겠다고요. 그날 밤 그녀는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썼습니다. 약 처방 기준은? 검사 필요성 근거는? 진료시간 배분은 적정한가? 대기실 관리는 효율적인가? 의료진 태도는 일관적인가? 20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허점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진료 시작 전부터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대기실은 꽉 찼습니다. 벌써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장 박사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실 청결도 좋음. 바닥에 먼지 없음. 화장실도 깨끗함. 공기청정기 3대 가동 중. 접수 직원 태도 친절함.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눈 맞추며 인사. 목소리 톤 일정. 미소 유지. 대기 시간 예상 30분. 10시 진료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많아? 인기가 대단하네. 커피 맛 그냥 그럼. 자판기 커피라 기대는 안 했음. 근데 무료네. 자판기 위치 여전히 비효율적. 화장실 가는 길에 있으면 이용률 높을 텐데. 그녀는 스마트폰에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장 선생님 정말 좋으시더라. 내 말 끝까지 다 들어주셔. 그러게 다른 병원은 5분도 안 되던데. 여긴 15분도 넘게 봐주시더라고. 박옥자 여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료 시간이 긴가? 그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환자 입장에선 좋지만 대기 시간은 길어지잖아. 그녀는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30분 후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89번 박옥자 환자분 5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박옥자 여사는 준비한 질문 리스트를 꺼냈습니다.
5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어떤 의사라도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 약은 왜 제네릭이 아니라 오리지널로 처방하시나요? 혹시 제약회사랑 계약 있으세요? 장 박사는 웃었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약은 제네릭 버전이 아직 임상 데이터가 부족해서요. 어머니 연세를 고려하면 안전성이 검증된 오리지널이 낫습니다. 가격 차이는 100원 정도고요. 박옥자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대답은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이 검사는요? 비급여잖아요. 꼭 필요한 겁니까? 장 박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네, 어머니 증상으로 봐선 꼭 필요합니다. 안 하시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요. 대신 제가 병원 측에 건의해서 가격 10% 낮췄습니다. 영수증 확인해 보세요. 박옥자 여사는 더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럼 선생님 진료 시간은요?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장 박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진료 시간 지금까지 12분 30초입니다. 평균보다 3배입니다. 어머니 질문에 성실히 답하려니 시간이 좀 걸리네요. 박옥자 여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껏 써먹던 질문들이 전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의사는 달랐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박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의료 관련 종사자셨어요? 박옥자 여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장 박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실 수 있다는 건 어머니, 원래 분석하는 일 하셨죠? 박옥자 여사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장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질문 방식이 회계 감사 스타일이에요. 숫자, 근거, 법규. 이런 거 따지는데 익숙하신 분. 게다가 동선 효율성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일반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박옥자 여사는 방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장 박사는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박옥자 여사는 경계했습니다. 뭘요? 장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행복하세요?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 박사는 부드럽게 계속했습니다. 제가 3주 전부터 어머니를 봤어요. 대기실에서요. 어머니는 늘 혼자 앉아 계셨어요. 다른 환자분들은 서로 이야기하는데요. 어머니는 스마트폰만 보고 계셨죠. 박옥자 여사는 뭔가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장 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평가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박옥자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이 재능을 썩히고 계십니다.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뭘 썩히고 있다는 겁니까? 장 박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석력을 가진 사람이 왜 병원 평가나 하러 다니십니까? 이건 어머니한테 맞는 일이 아니에요. 박옥자 여사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장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정하셔야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어머니가 하는 일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박옥자 여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진료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장 박사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제가 처방 하나 드릴게요. 박옥자 여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난 안 아픕니다. 장 박사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박옥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타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 불을 켰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었습니다. 병원 평가왕. 장 박사의 평점란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별점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친절도 5점? 전문성 5점?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능을 썩히고 있다고. 나한테 무슨 재능이 있다고. 난 그냥 외로웠을 뿐인데. 스마트폰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 왜 우는 거야?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박옥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 박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그 많은 의사를 평가해도, 내 손으로 그들에게 별점을 주는 자리에 서서도 그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의미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필요한 건 별점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가기로요. 장 박사에게요. 그 처방이 무엇인지 들어보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찾아온 겁니다. 한 달 만에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바쁜 사람 특유의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밥은 먹었어?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놨으니까 데워 먹고. 아, 그리고 엄마 요즘 병원 안 간다며? 무슨 일 있어? 박옥자 여사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딸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병원 안 가는 게 말이 돼? 지난 3개월간 거의 매일 갔잖아. 나 병원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박옥자 여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가려 그런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도 알아. 엄마가 병원에 왜 가는지. 박옥자 여사는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로워서 가는 거잖아. 누가 말 좀 걸어주길 바라면서. 박옥자 여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딸은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내가 바쁘다고 전화 자주 못했어. 근데 엄마 그렇다고 병원을 그렇게 이용하는 건 좀. 박옥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용? 내가 뭘 이용했는데?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병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관심 받고 싶어서 트집 잡는 거잖아. 엄마,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박옥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난 뭘 해야 하는데?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라고. 동네 할매들처럼 손주 자랑이나 하라고. 난 손주도 없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박옥자 여사는 격하게 말했습니다. 넌 몰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 아무도 날 안 찾아. 아무도 내 말 안 들어. 병원에서라도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해야 내가 사람 구실이라도 하는 것 같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써봐. 박옥자 여사는 코를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다른데? 딸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 대단해. 병원 평가하는 거 보면 진짜 디테일하게 따지잖아. 그런 능력을 좀 더 의미 있는 데 쓰면 안 돼? 박옥자 여사는 비꼬듯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동네 할머니들 사기당하는 거 막아주는 거. 요즘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이랑 가짜 건강식품 장사 엄청 많잖아. 엄마가 그런 거 감별해주면. 박옥자 여사는 화를 냈습니다. 야, 나보고 동네 할매들 뒷바라지나 하라고. 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박옥자 여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어.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단 말이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딸이 나갔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병원 평가왕 앱을 열었습니다. 장 박사의 병원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네, 내과입니다. 박옥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장민수 박사님 진료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옥자입니다. 사흘 후 박옥자 여사는 다시 장 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질문 리스트가 없었습니다. 평가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답을 듣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장 박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박옥자 여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처방 준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장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 기억하고 계셨네요. 박옥자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 이상한 사람이죠? 장 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박옥자 여사는 놀랐습니다. 네. 장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걸 쓸 곳을 못 찾은 거죠. 박옥자 여사는 장 박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장 박사는 천천히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 일주일간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박옥자 여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 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숫자를 보고 논리를 찾고 허점을 파악하는 능력. 이게 어디 쓰이면 좋을까요? 박옥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의사평가? 장 박사는 웃었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의사가 아니라 가짜 의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박옥자 여사는 의아해했습니다. 가짜 의사요? 장 박사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시니어들 대상으로 한 의료 사기가 엄청 많아요. 가짜 건강식품, 과장 광고 한의원, 무허가 물리치료, 엉터리 건강검진. 박옥자 여사는 듣고 있었습니다. 장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그런 거 보면 바로 알아요. 근데 일반 환자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속으시는 거예요. 박옥자 여사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그런 걸 감별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으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저한테 그런 걸 시키세요? 장 박사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어머니의 비판적 시각이 필요해요. 박옥자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비판적 시각이요? 장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강 사기 감시단이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의료 사기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고 예방 교육하는 팀이죠. 박옥자 여사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감시단이요? 장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같은 분이 딱이에요. 평가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진짜 나쁜 놈들을 평가하세요. 의사 괴롭히지 마시고. 장 박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신청서예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전에 병원에서 모임 있어요. 같이 하실래요? 박옥자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장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제일 잘하실 거예요. 의사들한테 했던 그 질문들 사기꾼들한테 해보세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박옥자 여사는 신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건강 사기 감시단 참가 신청서. 칸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 칸. 참가 동기. 박옥자 여사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평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 있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장 박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는 우리 병원의 외부 감사관이세요. 박옥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외부 감사관 나쁘지 않네요. 장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 저한테 별점 안 주실 거예요? 박옥자 여사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판단 중입니다. 일단 커피 맛이 형편없어요. 그건 고쳐야 해요. 장 박사는 크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날 밤 박옥자 여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동네 경로당. 박옥자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A4 용지 10장. 주의해야 할 가짜 건강식품 리스트. 경로당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디 아프셨어요? 박옥자 여사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중요한 얘기하러 왔어요. 경로당 할머니가 수다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손주 생겼어요? 박옥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엉겅퀴 환드시는 분 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 먹는데. 그거 좋다던데? 암 예방에. 박옥자 여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사기예요.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네? 뭐라고? 박옥자 여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분표. 엉겅퀴 함량 5%. 나머지 95%는 전분이에요. 근데 한 병에 18만 원 받아요. 이게 말이 돼요? 한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나도 그거 먹고 있어요. 석 달치 샀는데 54만 원이나 줬어요. 박옥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가짜 건강식품 사기. 박옥자 여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10가지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의료 사기 유형 10가지. 할머니들이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가짜 건강식품. 효능이 과장되어 있고 실제 함량은 5%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무허가 한의원. 요즘 동네에 새로 생긴 한의원 있죠? 100년 건강 한의원. 거기 절대 가지 마세요. 한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거기 원장님 좋던데. TV에도 나왔어요. 박옥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TV 광고비로만 2억 썼어요. 근데 정작 한의사 자격증은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저 확인했어요. 면허번호 조회 안 돼요. 할머니들이 충격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가짜 한의사요? 박옥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파는 녹용보약 한 첩에 35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 원가는 8만 원. 나머지는 다 폭리예요. 세 번째, 과장 광고 물리치료. 허리 아프다고 하면 자기네만 고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만 권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청구하더라고요. 네 번째, 엉터리 건강검진. 무료 건강검진 해준다면서 경로당에 찾아오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검진은 무료인데 나중에 치료비로 수천만 원 청구해요. 다섯 번째, 가짜 의료기기 판매. 집에 와서 의료기기 시연한다면서 목에 뭐 걸어주고 손목에 뭐 채우고. 그러면서 혈액순환 안 된다, 암 위험 있다 겁주고 수백만 원짜리 기계 팔아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뭘 믿어야 해요? 박옥자 여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여섯 번째, 보이스피싱 의료비 환급. 전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면서 의료비 환급해준다고 해요. 계좌번호 달라고 하면 100% 사기예요. 일곱 번째, 가짜 영양주사.
동네 의원에서 피로회복 영양주사 맞으라고 권해요. 한 번에 10만 원씩. 근데 실제로는 비타민C 수액이에요. 약국에서 사면 3천 원이에요. 여덟 번째, 과다 처방. 한 달치 약 받으러 갔는데 석 달치를 주는 경우. 특히 한약. 먹지도 못할 만큼 줘놓고 돈만 받아요. 아홉 번째, 비급여 폭리. MRI 찍자고 하면서 비급여라고 해요. 200만 원 청구해요. 근데 다른 병원 가면 보험 적용돼서 20만 원이에요. 열 번째, 노인 대상 방문 진료 사기. 집에 와서 진료해준다면서 현금만 받아요. 보험 청구도 안 하고. 나중에 영수증 달라고 하면 연락 끊겨요. 박옥자 여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10가지만 조심하면 여러분 절대 안 당하세요. 한 할머니가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이거 어떻게 다 알아내셨어요? 박옥자 여사는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원래 좀 따지는 성격이라. 3개월 동안 병원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경로당이 술렁였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옥자 여사 주변으로. 그날 이후 박옥자 여사는 경로당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사기업체 리스트, 과장 광고 적발 현황,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법.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 여사님 만세. 박옥자 여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한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박 여사님 덕분에 저희 친구 한 명이 3천만 원 사기 안 당했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가짜 의료기기 팔러 온 사람. 박 여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물어봤더니 그냥 도망갔어요. 박옥자 여사는 뿌듯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고마워하는 눈빛. 그게 그녀에게는 어떤 별점보다 소중했습니다. 2주 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네 백년 건강 한의원. 박옥자 여사의 신고로 보건소 단속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폐업. 원장 구속. 피해자 80여 명 구제. 박옥자 여사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이 신고한 그 한의원. 화면에는 경찰에 끌려가는 가짜 원장의 모습. 그리고 환불받는 할머니들의 인터뷰.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옥자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해낸 거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옥자 여사님 댁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내과 김 원장입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김 원장. 박옥자 여사가 워스트 1위로 선정했던 바로 그 의사. 박옥자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아, 선생님. 저 그때는 제가 좀. 김 원장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감사하러 왔어요. 박옥자 여사는 놀랐습니다. 감사요? 김 원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적하셨던 거 진료 동선 비효율적이다. 그거요. 제가 바꿨어요. 박옥자 여사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김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황당했어요. 솔직히.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제가 환자 보면서 불필요한 동작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료실 구조를 바꿨어요. 지금은 훨씬 효율적이에요. 환자 대기 시간도 10분 줄었고요. 박옥자 여사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김 원장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비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건설적이면요. 어머니는 이제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동네 어르신들 지키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존경합니다. 김 원장이 돌아갔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부터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박옥자 여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밤늦게. 딸아, 나 요즘 할 일이 생겼어. 박옥자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경로당 할머니들과 나누었던 그동안 일들과 사기꾼들을 어떻게 잡고
80명을 구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했어요. 딸은 놀랐습니다. 엄마 진짜요? 그거 대단한데요? 설마 했는데 뉴스에 나온 얘기가 엄마가 제보한 내용이었어요? 박옥자 여사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응, 그러네. 내가 정리해서 제보했어. 딸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한데요. 용기가 대단해요.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엄마가 영웅이 된 거예요. 박옥자 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필요한 사람. 나 이제 필요한 사람이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박옥자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박옥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73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인 것 같다고요. 박옥자 할머니는 이제 매주 수요일 경로당에 갑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녀를 기다리니까요. 그녀는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박옥자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아픈 데도 없는데 병원만 가시는 분. 그분이 진짜 원하는 건 관심이고 대화예요. 그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분의 재능을 발견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박옥자 할머니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이번 주에 한번 안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